안녕하세요. 한 권으로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리북스TV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기출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출문제 정답을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 기출지문이 어떻게 28회 시험에 반복되어 출제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어서 11번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고정금리로 연 5%, 대출기간은 20년,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연 단위로 상환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26회 한번 볼까요?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 고정금리 연 5%, 대출기간 20년,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이제 동일하네요. 단지 2회차 상환해야 할 원리금 구하는 거하고 9회차 상환할 원리금 구하는 것 정도 차이. 그 다음에 너무 문제가 똑같아서 좀 미안했는지 13회차 하나 더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는 9회차 원금 이자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고요. 13회차는 이자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원금은 5억 나누기 20 하면 바로 나오죠. 2,500만원. 이자 9회차 이자니까 8회차까지는 이미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거에 대해서만 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면 되고 8회차까지 납부를 했으니까 20회차 중에서 8회차까지 했으니까 12회차 남았겠네요. 그럼 잔금은 5억이 있었는데 20분에 12만큼 남아있을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자 0.05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3회차 이자 구하는 거 역시 5억에서 이번에는 12회차까지 원금을 납부를 했으니까 20차 중에서 8차 남았네요. 요거에 0.05 요거를 이제 계산기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해서 요거 두 개 더한 금액 4천만원 나올 거고요. 13회차 이자 계산하면 1,000만원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답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1번, 2번, 3번은 조세 부과에 따라서 수요 또는 공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내용이네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 상승한다.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이 부분은 이제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건데 기출된 부분 어느 부분 됐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재산세 강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다. 잘못된 지문이 있네.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라고 하면 맞았고, 부동산 수요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거래세 인상이라는 지문이 있었는데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 거래세 인하라고 했으면은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산세와 수요, 그 다음에 거래세와 부동산 수요 이 간의 관계는 이미 한 기출로
19회, 26회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공급 측면, 임대주택의 재산세를 통해서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요거는 출제된 적이 없었네요. 자, 움직임 한번 볼까요? 요런 수요의 변화 또 공급의 변화 부분 할 때는 빠르게 자신이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되어 갖고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빠르게 확인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내가 주택을 구입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다라는 뉴스를 보면 저는 수요를 단념할 겁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게 맞겠죠.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라고 하니까 주택가격 상승 이 부분도 틀렸네요. 주택의 취득세율을 3번 먼저 보면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 내가 지금 주택을 구입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주택 취득세율을 낮춘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되면 기분이 좋죠. 오히려 주택 수요를 더 적극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 질문 틀렸고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2번 지문이요.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내가 지금 임대주택 공급자로 나설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뉴스를 하면은 저는 공급을 하려고 하다가 단념했을 겁니다. 공급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게 맞겠습니다. 공급이 감소했을 때 모습 한번 볼까요? 공급이 감소하면 임대료는 상승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락한다. 이 부분도 잘못됐네요. 4번 지문 보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잘못됐네요. 23회 기출지문 보면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다. 뒤로 미루게 한다는 건 지금 공급을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아니라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네요. 5번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은 26회 보면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면, 이 말은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의 부담이 커진다. 탄력적인 사람의 부담은 줄어들고 비탄력적인 사람의 부담이 커진다. 탄력적이라는 건 이제 까칠한 사람, 민감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고,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이제 무덤덤하고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모습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지문에 보면은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가격 탄력성이 작다 못해 0까지 갔습니다. 이건 완전 비탄력적. 작은 비탄력적인 사람이 좀 무덤덤하고 손해 많이 보고 이런 상황인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이건 바보라는 거죠. 전혀 이렇게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니까 바보라고 생각합시다. 바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부담하게 되겠죠. 옳은 것은 이제 5번 지문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까지는 나왔었고, 아예 0인 경우는 이제 완전 비탄력적, 많이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서 전부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허프의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 허프 상권 분석 모형,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출제되는 패턴도 동일하고, 이렇게 된 공식에 정확하게 이제 수치만 넣어서 방문할 확률 구하는 거고, 요 확률에 맞는 이제 추정 매출액 이렇게 산출하는 문제인데, 반복돼서 출제되는 부분이고, 단지 좀 특이했었던 거는 할인점이 하나 더 늘어서, 보통 할인점 2개로 나오는데 할인점이 하나 더 늘어서 3개로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특이한 점인데, 3개가 나왔다 그래서 뭐 어려워지는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 더 추가해서 방문할 확률 구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정 매출액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억,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24회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20회 차액지대설,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 수학 체감 법칙을 전제. 22회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해도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옳은 것 맞습니다.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토지는 아니지만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설명을 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준지대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은 나오질 않았네요. 준지대가 뭔지, 기계나 기구, 하지만 토지와 비슷하게 뭔가 좀 공급의 제한을 받아서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인 이런 재화 같은 경우는 토지와 비슷하게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 내용이 이제 준지대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은 이 부분은 세모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튀네는 한계지의 생산비와 우등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절대지대는 여기 27회 볼까요? 27회 보시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이다. 절대지대는 마르크스의 이야기니까 튀넨의 절대지대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잘못된 표현이겠네요. 동일하게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거는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대한 설명이고, 마르크스는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 자체가 지대의 발생 요인이다. 위치고 비옥도고 다 필요 없고 토지 소유 그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겠네요. 디귿, 리을 잘못된 것만으로 답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1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투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이다. 1번 볼까요? 21회 내부 수익률이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0보다 작게 하는 게 아니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하는 겁니다. 3번 먼저 볼까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이다. 21회 순현재 가치법이란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큰지, 들어오는 돈이 더 큰지 나가는 돈이 더 큰지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한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값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 의미입니다. 19회 순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가합과 비용의 현가합을 서로 비교하여 투자 의사를 결정한다. 동일한 표현이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서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그것을 이용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옳은 표현입니다. 2번 보면은 수익성 지수는 여기 지문에서는 순현금 투자 지출의 합계의 현재 가치를 현금 수입 합계의 현재 가치로 나눈 상대 지수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출제가 되진 않았네요. 일단 세모는 쳐야 되고, 순현가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빼서 이게 0보다 크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거고 0보다 작으면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고, 이렇게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데 반해서 수익성 지수는 이거 두 개를 나눕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눠서 이게 1보다 크면, 이 두 개를 나눠서 1보다 크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은 거고 1보다 작으면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고, 같은 분석 방식인데 이제 이거를 빼갖고 구하는지 아니면 나눠서 지수를 이용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지 그 차이만 좀 있는 거고, 일단 잘못된 지문이 있고 세모치고 우리는 세모치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회수기간은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법에서는 투자안 중에서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안을 선택한다. 좀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문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한다.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해서 빨리 이제 본전 찾는 기간이죠. 본전 찾는 기간이 짧으면 당연히 오히려 더 안전하고 한 투자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회수기간이 가장 장기인 투자를 선택한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참 세모치기가 좀 그럴 정도로 말이 안 돼서 그래도 세모는 치죠. 5번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 판단 기준을 위한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5번 지문도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지문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순현가법은 27회 기출문제 같은 거 보면
동일한 현금 흐름의 투자 아니라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순현재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이제 할인을 해서 순현재 가치를 구한다라는 것, 이건 너무 좀 기본적인 내용이고, 내부 수익률법 같은 경우는 내부 수익률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내부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구합니다. 그게 내부 수익률이 곧 할인율이 되는 거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을 이용해서 순현가가 0이 되는 그 할인율을 찾은 다음에 이 찾은 내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뭐 10%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이죠. 10%인데 당신이 요구하는 수익률은 몇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15%의 요구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러면 당신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저는 5%의 요구 수익률을 원합니다. 5%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투자 타당성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의사결정을 하는 내부 수익률법인데, 내부 수익률법이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을 3번으로 골라내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만 다른 지문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4회 때 이 전체적인 현금 흐름의 상황에 대해서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고, 20회, 또 여기도 20회, 유효 총소득은 어떻게 구하는지, 세전 현금 흐름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미 이렇게 좀 출제되었었던 부분이고, 이 해설에 있는 이 표 하나만으로 이 현금 흐름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 총소득은 단위 연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가능 총소득이란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맥시멈을 구하는 거죠. 가능 총소득, 가능한 가장 큰 소득 맞습니다. 다음은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 부채액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해서 구한 소득이다. 이번엔 유효 총소득을 물었고,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이거 빼고 이거 더해서 구한다. 그 표현을 그냥 이렇게 서술형으로 썼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3번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 외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하여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뒷부분은 좀 맞을 것 같은데,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제해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을 순영업소득이라고 하고, 이 순영업소득이 가장 많이 우리가 투자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소득의 유형이긴 합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4번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주로 순영업소득으로 분석을 하지만 은행한테 갚아야 된 금액, 이걸 제외한 순순히 자기가 투자한 세전 현금 흐름, 이 세전 현금으로 이제 투자 분석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맞는 표현입니다.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이제 세전현금 흐름에서 세금까지 전부 다 낸 이후에 세후 현금 흐름, 이 내용으로 이제 또 분석하는 경우도 있겠죠.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는 방식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17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22회 때 나왔던 지문이네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나오네. 2번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버제스 하면은 19회 여기 볼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버제스가 이야기한 게 이 아래에 있네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버제스가 한 말은 이 아래에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일단 아니겠네요. 그리고 호이트 역시 아니겠네요. 2번 내용은 선형이론 설명을 한 것이고, 선형이론은 호이트가 주장을 했고, 근데 호이트라는 이름은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 찾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4번 질문 보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24회 보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네요. 원거리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겠네요.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이 순서는 중, 전, 저, 고, 통. 중전저 고통스러워요. 전이 이제 점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점이지대가 어디 위치하는지 고급 주택지역보다 중심지역에 더 가깝게 위치한다 라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왔네요. 5번 보면은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다핵심 이론. 20회 보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4회 다핵심 이론에서는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들로 구성된다.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여러 개의 핵심, 특화될 수 있다. 뒷부분은 좀 기존 지문에서도 쉽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겠는데, 유추할 수 있겠는데, 그 핵심 요소에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는지는 좀 자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모를 쳐야 될 것 같긴 한데, 다행히 앞부분에 전부 다 X로 되어 있으니까 옳은 것으로 5번을 골라낼 수는 있겠습니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인데 지금까지 교차 탄력성을 묻는 문제는 심플하게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는 8% 증가했다. 이 내용만 있고, 이거의 교차 탄력성은 몇이고 이거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묻는
이렇게 좀 심플한 형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가구 소득이 증가한 내용이 추가가 돼 갖고 다세대 주택의 수요 8% 증가에는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 수요가 증가한 영향을 이렇게 끼치고, 또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해서 그로 인해서 또 다세대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이렇게 두 개의 영향이 중복되어 있는 유형의 문제로 조금 시험장에서는 접근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풀이는 다세대 주택 수요 8% 증가에는 소득 증가로 인한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먼저 제외를 해줄 필요가 있죠. 소득 탄력성이 0.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6은 10% 상승했을 때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를 계산을 해서 0.6이 되려면 여기는 6%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소득 증가로 인해서 증가한 다세대 주택 수요 증가는 6%이다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래서 8%의 증가 중에서 6%를 제외한 2% 증가만이 순수하게 다른 재화 가격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이 증가한 수요이고, 이 2%를 기준으로 이제 교차 탄력성을 계산해 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기존 문제하고 동일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 주택 수요가 2% 증가했다. 이거 계산하면 10분의 4니까 0.4 나오겠네요. 아마 시험장에서는 근데 이 문제를, 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서, 왜냐하면 처음 나온 유형이라서 빠르게 파악해서 이렇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수요의 교차 탄력성 묻는 것 같아서 5% 상승했을 때 8% 상승했네 이러면 1.6이네 대체관계 있고, 답을 찾았는데 1.6이 없네 라고 하면서 이제 좀 당황이 시작되죠. 이럴 경우에는 빨리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제 이게 답이 없는지 찾기 시작하면 아마 당황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찾아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땐 이 문제가 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20회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여기 작은 경우인데 큰 경우로 나왔네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1보다 크면 이건 이제 탄력적인 상황이죠.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수입은 감소한다. 맞는 지문으로 나왔고,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 되겠네요. 이 내용은 일단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 가격을 낮춰서 박리담의 전략을 사용해서 총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탄력성과 총수입 관계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이해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요거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요 밑에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 대체재 비탄력, 이건 한꺼번에 봐야 되겠네요. 4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비탄력. 5번 용도 전환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작아진다. 비탄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왜 그런지 알아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 개인적으로 그냥 확 외워버리고 이렇게 좀 외운 내용을 이렇게 찾아서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우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탄력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민하고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했죠. 예민하고 좀 민감하고 이런 사람은 좀 변비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다 쓰진 않겠습니다. 변비가 많다고 하고, 왜 변비가 많은가 그랬더니 대장을 비좁게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고, 대는 대체재, 장은 장기, 비는 이제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좁은 이제 재화의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사는 사치재인 경우, 용은 용도가 다양할 경우 탄력적이 된다. 요 경우에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외워놓고, 대체재가 있는 경우 탄력적이다 해야 되는데 비탄력적이라고 됐으니까 틀린 거고, 장기로 되면 여기도 장 있으니까 탄력적이 되어야 되는데 비탄력적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고, 용도 전환 용이 여기 있죠. 탄력적이 되어야 되는데 비탄력적이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했다라는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딱 써놓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전부 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3번 우하향하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의 경우 수요 곡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다르다. 자, 이 부분은 어제 이렇게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곡선의 경우 모양을 보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직선의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게 탄력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먼저 곡선인 경우에는 얘가 평평한지 서 있는지에 따라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모양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공급 곡선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서 있으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왠지 잘 튀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좀 탄력적일 것 같잖아요. 서 있으면 이렇게 바로 좀 떨어지겠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곡선이었을 때 이제 생긴 모양을 보고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이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다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수요 곡선인데, 수요 곡선이라고 해야 되겠네. 수요 곡선인데 사실은 직선입니다. 어느 지점을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탄력성이 변합니다. 이건 언제 직선인 경우가 그런 거고, 윗부분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을 이제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랫부분을 비탄력적이다. 모자 써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분모, 이게 분자, 분모분의 분자 하다 보니까 이제 윗부분은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고, 그러니까 값이 크게 나와서 탄력적이고, 아랫부분은 비탄력적이다. 이것도 뭐 그냥 우리는 왜 이런지, 탄력성이라는 게 이제 P분의 델타 P분의 Q분의 델타 Q, 요 값을 이제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 요 값을 구하는 걸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좀 증명을 할 수 있죠. 누워 있는 게 왜 탄력적이고 서 있는 게 왜 비탄력적인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부분 역시 특별히 이게 직선인 경우는 이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탄력성이 변하는 모습 이제 증명할 수는 있는데, 이거 증명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굳이 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중간 윗부분 여기서 떨어지면 좀 이렇게 탄력이 있겠죠. 퉁 잘 튀겠죠. 아랫부분에 떨어진다 그럼 땅에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탄력적. 공극곡선도 직선인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는데, 원점을 통과하면 탄력성이 1인 거고, P절편, Q절편인데 P절편을 이렇게 자르고 지나간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다. Q절편을 자르고 지나간다 하면 Q절편을 자르고 지나간다 그러면 탄력성이 이제 1보다 작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위에 있으면 이렇게 좀 탄력성이 있겠죠.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좀 땅에 빨리 부딪혀 갖고 부딪힐 것 같아요. 이건 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곡선의 경우, 직선인 수요곡선인 경우 측정 지점에 따라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 이제 이 내용을 설명을 한 건데, 이 지문이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세모는 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탄력성을 그래프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충분히 옳은 지문으로 찾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1번 지문도 여기서 한번 볼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의 이제 직선인 경우로 그냥 이렇게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이 영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이 증가한다라는 내용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총수입과 이 빨간 총수입은 이제 P 곱하기 Q니까 여기가 P고 이제 이쪽이 Q가 될 테니까, 이제 어느 게 더 큰지 요 공통된 부분 말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늘어나는 이 빨간 부분, 늘어나는 이 빨간 부분의 면적과 줄어드는 파란 부분의 면적 비교할 때 비탄력적인 부분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때 늘어나는 면적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딱 봐도 크죠. 반면에 탄력적인 영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줄어드는 이 영역이 늘어나는 이 영역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되는, 그래서
이 직선인 경우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이제 총 수입이 전체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도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함경백 선생님인가요? 비가 탄양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비탄력적일 경우, 비면은 전체 수입은 임대료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가격과 동일하게 움직인다 라는 의미거든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전체 수입은 동일하게 상승하니까 전체 수입도 상승한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 잠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내용, 직관적인 설명,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굳이 뭐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 내용으로도 대충 이렇게 좀 맞출 수 있겠다 싶으면, 사실은 직관적인 설명으로 맞출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20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일단 직관적인 설명 먼저 잠깐 드리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것도 일단 나온 적은 없으니까 세모 치고 직관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탄력성이 큰 쪽, 예민한 사람, 민감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을 적게 받는다. 아까 설명되었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큰 어느 누군가가 한 명이 있으면, 수요자에 있던 공급자에 있던 어느 한쪽에만 있어도 경제적 순손실은 커지고 정부의 조세 수입도 작아진다 라고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알고 계셔도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래프로 일단 한번 보여드리기는 해볼게요. 2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이건 앞에서 다뤘었던 문제죠. 27회 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부동산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부동산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동일한 지문이네요. 일단 맞는 거는 확인할 수 있고, 이 그림 아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인 거에 비해서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거 우리가 이때 봤었고, 직관적으로 수요나 공급이나 어느 것이라도 비탄력적인 것, 경직적인 것 있으면 가격 폭락 발생한다. 이런 내용 7번에서 확인했었습니다. 3번,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3번 질문 볼까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 곡선이 이전에 비해 비탄력적이 된다. 동일한 지문이네요. 맞는 지문.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 의해 결정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도 계속 출제되는 문제고,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거의 매번 출제되는 지문이라고 보고, 이거는 모든 경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그 움직임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일단 요 케이스만 그리면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데, 누가 얼만큼 증가하는지,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는지를 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게 가격 측면에서는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고, 단지 균형 거래량은 확실하게 늘어난다, 여기까지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맞는 지문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요. 5번, 부동산 수요 곡선상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건 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죠.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다. 맞는 걸로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까 1번 지문 경제적 순손실, 이게 좀 경제적 순손실이 처음 나온 문제라서 그래프로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아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고, 뭐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 모습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그림 그릴 때마다 좀 틀려갖고 지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수요 공급이 있는 상태에서 조세를 이만큼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밑에 생기는 요 삼각형이 이제 후생손실 삼각형인데, 만약에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건 이제 둘 다 평평하죠. 둘 다 평평하게 변할 것이고, 조세의 크기는 동일하니까 이 조세의 크기가 요 후생삼각형 밑변에 해당하는 요거하고 요 평행하니까 동일하고, 이 조세의 크기는 또 여기하고 동일하죠. 이 탄력적인 상태에서의 여기하고 조세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했더니 정부의 조세 수입은 원래 이만했었던 조세 수입이 요만하게 줄어든다. 그 다음에 후생 손실도 이만한 삼각형에서 이만한 삼각형으로 후생 손실도 늘어난다 라는 부분, 그래프로 이렇게 지금은 둘 다 동시에 탄력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둘 다 탄력적으로 한꺼번에 그렸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탄력적인 게 있으면 정부 조세 수입은 줄어들고 후생 손실은 커지고 별로 이렇게 조세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조세 정책을 쓰기가 좀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뭐 주택,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인 뭐 쌀 이런 게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거기다 조세 부과하면은 큰일 나니까 뭐 담배 이런 데다가 아무래도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도 적고 정부의 조세 수입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내용까지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면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오늘 20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이어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